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가 많죠. 단일화 열쇠 10%가 의미하는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의 의미가 과연 뭔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3명의 이 대선 주자들의 오늘 일정부터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는요, 경남 하동의 화개장 투어를 갑니다. 동서화합 간담회,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포 방문. 김문수 후보는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조창 강영,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 이준석 후보는요, 서울 교대를 방문합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를 갖기도 합니다. 남해 돌고 서울 찍고 전국구 일정들이 오늘 대선 주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3파전 양상으로 지금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건데 정치는 생물이다. 이 표현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정치는 어떤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앵커가 정치부 취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런데 또 쉽지만은 않은 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선 빅매치. 자, 저희 돌직구쇼의 대선 특화 코너입니다. 대선 빅매치의 라인업을 공개하겠습니다. 대선이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오늘의 대선 빅매치 라인업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의 라인업은 이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순신처럼이라고 외쳤고요.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이순신이라는 이분을 사실은 존경한다는 걸 넘어서서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 중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굳이 패주하는 적선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극렬하게 전투를 이어가다가 굳이 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사망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죽으려고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닐까. 매우 유능한 장수였는데 그 도중에 죽을 뻔했잖아요. 모함을 당해서. 승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운명이 생각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라도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림자도 있고 양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왼쪽 날개도 있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나는 거지. 그리고 그 속에서 타협하고 조정해야지. 민주당, 야당 다 없애버리겠다. 이재명 없애버리겠다. 이러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자, 이순신처럼을 외쳤습니다. 일단 이순신처럼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왜 이순신을 언급했을까가 궁금했는데 이순신과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연결고리를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찾았군요. 일부러 죽으려고 그랬다. 모함을 당했다. 어떤 이 암살의 혹은 뭐 모함의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순신 이 장군과 이재명 후보 본인을 이제 등가 비슷하게 좀 연결고리 찾은 것 같은데 자, 또 역사 전공하신 우리 안영환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은 이순신 장군은 뭐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성웅이죠. 나라를 구한. 제가 묘하게 어제 인근 서점에서 이순신 관련 영자책을 하나 사서 읽다가 나왔는데 오늘 주제가 이렇게 됐네요. 뭐 이순신 장군 하면은 일본의 최고의 명장인 도고라는 그러니까 발틱 함대를 무너뜨린 러일 전쟁 때 그 장군이 나를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건 난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일본 최고의 명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명장조차도 그렇죠. 시켜 세웠던. 그다음에 세계 해군사를 연구한 영국의 해군 제독도 넬슨에 비견될 정도라고 하지만은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을 한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무이한 전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 영웅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솔직히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방금 표현 중에 이순신 장군님한테 어떻게 죽으려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그런 표현이 굉장히 전 아니었어요. 저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순신 장군과 연계하는 것은 이제 모함을 받았다. 네네. 그래서 죽을 뻔했다. 이제 이 측면인데, 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모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죄 취지의 판결 내린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당해서 묵묵히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필요성을 느낀 신하들의 조언에서 선조가 할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 말하려니까 참 목이 맵니다만 이순신 장군은 이랬습니다. 당신 유성룡과 인척 관계에 있으니까 당시 인사권을 쥐고 있던 유성룡에게 한번 찾아가 봐라. 아, 싫다. 가까이 가기도 찾아가지 않겠다. 왜?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무리하게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정말 주위 측근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지는 하고는 싶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이재명 후보가 왼쪽 날개도 있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나라야 된다는 말, 혹여 대통령이 된다면 그걸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인을 없애기 위해서 왼쪽 날개를 붕괴시킨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지만은 혹여 대통령이 된다면은 역사는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날개를 같이 저어야만이 또 독수리는 날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도 왼쪽과 오른쪽 바퀴가 같이 써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온갖 특검을 만들어서 우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안영환 의원님의 어떤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엔 홍익표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하고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의 일정이 그 영호남 지역의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장소를 이제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수광양 쪽으로 가시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본인을 동일시한 게 아니에요. 경애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경애란 말은 존경, 또 심지어 그 존경을 넘어서서 약간 그 두려움의 대상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은 우리가 보통 하느님이나 신에게 경외감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순신하고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본받고 따르고 싶다는 의미지 동일시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나를 이순신하고 똑같다 이런 사람으로 얘기한 그런 과대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가 아니고 네네. 다만 본인은 이순신 장군의 몇 가지 점을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죽으려고 했다 이게 표현이 그런데 죽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역시 지금까지 정치 역정 또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어떤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인으로서 공적 마인드를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는 뭐 죽음을 각오한다. 현실 정치에서 전쟁터가 아닌 이상 죽음을 각오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은 나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는 공익적 마인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한 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첫째는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가서 통합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 3가지가 어제 연설의 핵심이라고 좀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사실 성남시장부터 특히 민주당 대표 시절까지 끊임없이 정치적인 어떤 위협이 있었어요. 뭐 그것이 뭐 사법에 의해서 본인이 잘못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정치인 한 명을 200회 100회가 넘게 압수수색하고 영장을 치고 이런 정도로 별건의 별건 수사를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이 했던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 게요. 과거에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6개월 정도 이내에 짧게 해서 기소할 거 기소하고 하지 않을 걸 정리해서 일괄 처리했었는데 이번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내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만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그런 시련을 겪었지만 자신이 시련을 겪었다고 해서 똑같은 형태로 국민의힘이나 또는 상대당에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통합이 중요하다. 내가 그런 정치적 고난을 겪어봤고 순환을 겪었기 때문에 더 통합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통합을 하는데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외국 위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장률 0.8% 전망되고 있을 만큼 IMF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의 침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은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무너진 민생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의 연설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대선 빅매치 첫 번째 매치업은 이순신처럼 우리 두 분의 이순신처럼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한 두 분의 다른 해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엔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선 빅매치 매치업 라인입니다. 이순신처럼 이번엔 뭘까요? 어사 김문수. 어사 김문수가 나왔습니다. 마패를 차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군요. 들어보시죠. 마패를 목에 걸어주시겠습니다. 이 마패로 이재명을 잡아 세상을 바로잡아달라는 진주 시민과 국민들의 염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생활이 좀 어려우시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큰 점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다짐을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꿋꿋하게 지켜오는 위대한 진주정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다 바치는 경계정신, 호국정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교육하는 정신, 과학하는 정신, 경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신, 이런 정신을 듬뿍 받아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사 김문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이순신, 이번엔 이 어사 박문수의 패러디 김문수까지 나왔는데, 자, 이번엔 성춘 부의장님 의견부터 좀 들을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절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선거 전략 중에 읍소 전략 중 하나죠. 선거 때 그렇게 절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죄의 절을 하는 건데 제 기억에 선거 때 절한 분들 이기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본인들의 과오가 엄청 컸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분노한 걸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읍소하고 사죄하고 사과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른 진영의 선거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뭔가 사죄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리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이런 수백 수천억을 들어가면서 지금 선거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뭐 어사, 뭐 마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보수 진영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결국 또 안티테제거든요. 결국 이재명 후보 잡으러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수 진영에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수 지지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지지층은 엄청 큰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자부심과 자존심. 근데 그게 다 무너져버린 상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왜 보수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보수가 이렇게 자존심을 구기게 됐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과 해법을 듣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재명 잡으러 가겠다, 이재명이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서는 보수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보수 지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김문수 후보 솔직히 부끄러워서 못 찍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마패로 안 된다? 그렇죠. 마패 이런 것들로 뭐 누굴 잡으러 가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그 얘기했었거든요. 전부 다 이재명 내가 이길 수 있다,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 아니, 국민의힘 후보라면은, 보수 진영의 후보라면은 보수를 어떻게 재건하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던져야지 왜 이재명 안티테제만 하느냐. 전 그때부터 지적했는데 여전히 지금 메시지가 안 바뀌고 어사, 마패, 뭐 이재명 후보 잡으러 가겠다, 이런 메시지로는 절대 지금 지지를 못 뒤집을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저거밖에 없다라는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에 이른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측과 분석이 정치권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한번 보실까요? 3자 가상 대결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49%, 4월 넷째 주에 49%였다가 5월 첫째 주, 5월 둘째 주에 들어서 48, 46으로 다소 지지율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26, 29, 33. 아무래도 후보가 됐다가 아니었다가 후보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집하는 양상들이 있고요. 그래도 46, 33. 이준석 후보는 비슷합니다. 7, 8, 7.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3파전 양상일 때에는 이른바 김관선 변호사님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이준석,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물리적으로만 합쳐보면 저 5월 둘째 주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 합치면 40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자리 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지율 양상의 흐름상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해볼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3파전으로는 필패다. 이런 어떤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 여론조사만 기준으로 하면 저 YTN에서 의뢰한 거잖아요. 네네. 다른 여론조사는 또 다른 게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저 방송이라서 뭐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저 여론조사만 기준으로 하면 뭐 앞으로 어떠한 추세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지금 순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러한 대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의외적으로 이제 처음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후의 여론조사 보면 아까 그 여론조사도 약간의 김문수 후보가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현재 보수는 엄청 분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김문수 후보는 찍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제 주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 미워도 뭐 김문수다 하고 돌아왔을 때 그럼 지지도가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향방을 첫 번째는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기기 엄청 힘든 그러한 선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서 완전 100%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도가 과연 지금 10% 이상의 지지도가 이준석 후보가 나와도 네네. 단일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10% 밑에면 또 마찬가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고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대선을 치르는 데에 드는 막대한 이 대선 비용 부담도 좀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15% 이상 나오면 다 보전받지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대선에 치르는 비용, 개혁신당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고려가 될까요? 김관선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지금 중앙선거에서 받은 금액이 그게 많지 않습니다. 한 15억 정도 돼요. 그리고 아마 개혁신당 내에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까고 치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지 득표를 10% 이상 되면 반절을 받을 수 있고 10% 밑으로 가버리면 아예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금액 자체를 크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적게 보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단일화하지 않은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현재 어떤 비상경과 탄핵 상태로 인해서 이제 보수가 완전히 거의 괴멸 수준에 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망가질수록 그다음에 자신에게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여기서 단일화를 했다가 결국 이기지도 못하고 지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반대했고 했던 그런 정당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신의 미래의 정치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형식이 됐던 본인은 단일화를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아까 뭐 정치는 뭐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그런 건 좀 남아 있긴 하겠죠. 워낙 이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단일화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이 3파전 지지율 추이를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저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안영환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두 후보가 합쳐봤자 40이지만 이게 며칠 뒤 두 후보가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기거나 같은 유효한 어떤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마냥 거부할 명분도 모자라진다, 없어진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 상승 여부에
이 단일화의 어떤 가능성 여부도 좀 달렸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이길 수 있으면 뭐 단일화를 해볼 여지가 커지지만 둘이 합쳐도 이길 수 없다면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정치 공학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네네. 굉장히 공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수가 들어간 이야기인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은 단일화를 해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경우에만 그렇죠. 단일화에 응하겠죠. 필수 조건이군요, 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단일화의 키는 이준석 후보가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잡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당도 그걸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단일화하면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겠죠. 당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든지, 뭐 내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굳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질 경우에는 차라리 완벽하게 져라. 그러면 보수가 붕괴된 다음에 홍준표 전 후보의 이야기처럼 보수에 살아남은 자는 이준석밖에 없다. 결국은 내가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는 기치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질 바에는 자기가 끼어들 필요가 없고 완벽하게 져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그렇게 바랄 수가 있겠죠. 셈법, 정치공학적인 셈법에 따르면은 경우는 두 가지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문제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 자금 들어가는데 단일화한다고 해서 그 썼던 자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 보상했다가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난리가 나서 가지고 뭐 사법치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금 문제는 뭐 논외로 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문제는 당선 가능성. 그런데 이제 아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만 추세는 현재 어찌됐든 보수가 조금씩 결집되어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뭐 연구해 본 결과 저 논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대통령 후보가 3개월 전에 보통 뽑힙니다. 통상적인 선거에서라면 이번 이제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면 한 달 전에 마음을 정한 그 후보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한 달 전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개월을 한 달로 압축해 본다면은 한 10일 정도에 앞두고 결정하면은 그 이상 변화가 없다는 그런 통계치가 나와요. 지금 그렇다면 19일 남았으니까 이제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는 한 10일 정도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는 18일인가요? 1차 TV 토론. 네. 1차 TV 토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후보가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단일화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네. 거고 그 1차 TV 토론이 왜냐하면 이번에 워낙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야 뭐 지난번에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2번과 4번 후보의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할 기회가 없었는데 TV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여론 추세가 이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재명도 싫다, 윤석열도 싫다라는 중간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아직 결심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들 표가 기권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 후보에 가든지 이 양 갈래에 서 있기 때문에 10여일 남았다. 이것을 끌어모으는 것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당의 자세, 태도에 딸린 거죠. 이 부분은. 앞서 이 3자 지지율, 3파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김문수 후보 지지율과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묘한데 홍표 대표님께서 뭐 워낙 뭐 민주당 원내대표 지내셨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10을 넘겨야 절반이라도 쓴 돈을 돌려받는 거고 단일화가 되려면 역설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이준석 후보와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와 동의 타이가 되려면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6% 이상은 더 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9% 이상은 나와야 단일화의 어떤 아주 최소의 조건이 갖춰진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홍영표 대표님. 물론 예. 강 건너 당의 얘기긴 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을 올리려면 필수 불가격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찾아가서 삼고초를 하서라도 이른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뭐 단일화와 관련해서 여러 잡음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한덕수 후보에게 삼고초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까 말했던 뭐 39, 40까지 올라갈 텐데 김문수 후보 아직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뭡니까 그 이유는? 글쎄요, 아마 그 문제는 조금 당내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요. 왜냐하면 이 단일화 경선 과정이 그 아름답지 않았잖아요. 공정하지도 않았고 투명하지도 않고 사실은 잘못하면 경선에 나왔던 사람은 전부 다 아웃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뻔했었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마음이 되게 불편할 거예요. 나 나오면 다 해줄 걸 알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입장도 결국은 약간 혼자 생각하면 바보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이후에 마음이 안 모아지죠. 근데 이 단일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공학적 접근도 있어야지만 정서적, 심리적 접근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화를 할 때 대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쪽은 지지율이 우세하거나 유리한 입장에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단일화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당하는 입장을 배려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단일화도 안 될 뿐더러 단일화가 돼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몇 가지 그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서 봐야 될 게 두 후보의 합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도 중요합니다. 즉 이준석 후보보다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야 돼요. 그렇죠. 예.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안 그러면 이런 현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사표 심리가 줄어들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2017년에 심상정 후보가 6%가 넘게 나왔어요. 그때 왜 그러냐? 문재인 후보가 무조건 이긴다고 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의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다 찍어줬어요. 그러나 지난번 대선 때는 굉장히 2점 몇 프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박빙일 때는 사표 심리 방지 때문에 표를 모아줍니다. 이 지지자들이.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이런 그 정치공학적 접근 말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준석 후보가 쫓겨나다시피 당을 나갔잖아요. 당대표 하다가. 그런 측면에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가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내용이지만 윤 대통령의 거치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출당되고 소위 윤석열 정권하에서 호가호위했던 친윤 세력들에 대한 그 백의종군 그분들의 이선 후퇴 정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수의 재편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인이 내려놓을 때에는 그럴 만한 보수의 미래, 자신의 정책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는 그려져야 되는 거지. 단순히 선거에서 누가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은 국민의힘은 절박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은 아마 100% 그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단일한다 하더라도 제보에 많이 가야 60% 내지 한 5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네, 한국갤럽에 그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아직은 뭐 두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필요 조건 지지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만 이거 변할 수 있어요. 일단 함께 보시죠. 어떤 여론조사냐면 김문수, 이준석이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가정에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워질수록 아마 양 후보 그리고 3자 후보의 지지율이 결집했을 때 얘기는 또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가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64%가 지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55% 정도가 지지를 하고 30%가 이재명 후보에게 갈 수도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7%가 없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 지금 상태여서는 아직은 좀 논하기는 섣부른 것 같지만 저희가 그 단일화의 경험이 많잖아요. 네네. 저 지지층들이 100% 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100% 가지는 않는데 70%는 넘겨야 단일화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한 80%에 가까워지면 매우 그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너무 초반이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60% 수준 또는 60%를 밑돌면은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단일화의 여부는 이준석 후보 마음의 결정에 달렸다. 그리고 그 단일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와 한동훈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내는지 못하는지 여부에 달렸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아직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의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미 대선은 포기하고 서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젊은 세대가 가장 극혐하는 그런 찍어 누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나타나가지고 억울한 누명이었다고 밝혀진 저에 대한 성상납이니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당대표를 찍어내고 온 국민이 눈으로 목도한 계엄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자당의 당원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윤석열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다,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굉장히 강경하지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이라는 표현도 이준석 후보가 쓰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도 단일화의 가능성을 아예 닫는 건 아니다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김용태, 저희 도직구 출신인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단일화 관련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 전략적이고 기자분들의 평가에 따르면 뭔가 알고리즘이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저희가 이길만 하다, 그리고 이긴다는 확신이 서면 아마 그쪽에서 먼저 이러한 것을 요구하거나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연락이 올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 각종 행태들,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런 분들한테 정권을 맡기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는가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위험함이 공존하잖아요. 그 지점에 있어서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하고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의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도 표현은 굉장히 강경했지만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강압적인 방법은 청년들이 싫어한다라는 표현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시사했다는 관측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성춘 부의장님 단일화를 위한 뭐 여러 정치 고수들께서 말씀해주신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역시 10%를 아직 넘지 못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여기서 한 6%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거의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김문수 후보의 어떤 뭐랄까요? 이 통합의 행보들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단일화의 키를 이준석 후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흥미로운 견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준석 후보는 지금 시종일관 단일화를 한다면 본인으로 단일화하는 것밖에 길을 안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든가 드랍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나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생각이 있다. 그것만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뭔가 뭐 말씀하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뭐 지지율의 변화가 좀 있고 그런 선결 조건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지금 결심을 보니까 단일화 안 할 겁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가 드랍을 해야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사실상 지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니까 당권 투쟁하고 있다, 차기를 생각하고 있다. 이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릴 거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드랍을 할 수 없죠. 이 선거를 완주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드랍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준석 후보의 현실적인 문제들, 비용적인 문제들, 그리고 왜냐면은 2017년 때를 아까 또 사례가 나왔었는데 그때 유승민 후보도 한 7%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선거 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의 사례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기 때문에 이게 완주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는 알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완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완주에 관련된 현실적인 부담감은 있다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비용적인 문제가 이 비용을 이번에 선거에 쓸 수 있는 돈이 588억이잖아요. 근데 뭐 개혁신당 관계자들 물어보면 최대한 아껴서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무리 아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 돈, 왜냐면은 선거 공보물은 모든 가정에 똑같이 보내줘야 되고 그게 수천만 장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 단가가 있다. 기본 단가가 그 페이지는 물론 줄일 수 있습니다. 뭐 맥시멈 뭐 다 안 채우고. 아니 뭐 흑백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흑백으로 하는 군소 후보들도 있습니다. 예. 군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작은 사이즈 줄이고
흑백으로 하고 단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기도 하는데 개혁신당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 비용 아무리 뭐 몇 페이지 한 4페이지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100억 단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혁신당 관계자들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는 완주할 의지가 되게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7% 8% 정도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지금 응답 뭐 지지 후보 없음 잘 모르겠음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투표장으로 끝내 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지지율을 100으로 변환한다면 7% 8%가 거의 10이 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 그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두 자릿수는 무조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절반은 보전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더더욱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고 아까 뭐 여지를 남긴 것 아닌가? 뭐 단일화한다면의 조건은 무조건 그 그림은 김문수 후보의 드랍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성춘 부의장의 의견과 앞선 패널들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일화의 어떤 선결 조건처럼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탈당인데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어떤 결정이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의 요구가 있으면 따를 수도 자칫하면 지지층 이탈로 이어져 신중하게 접근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신지 저는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내 입으로 탈당하라고 얘기하진 못하지만 탈당할 것 같다. 이 말입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의 제일 난제는 그거잖아요. 일단 보수층이 분열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게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도 뭐 이게 단일되고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선거 이기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무당층들이 김문수 후보를 별로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비상계엄과 탄핵, 그거 이유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됐으면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이랄지 비상계엄에 사과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사과는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단절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결국 국민의힘의 당원인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의힘과 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윤 전 대통령 중에서 당이 요구하면 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이 요구를 해가지고 본인 자체가 자진 탈당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인정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당에서 억압적으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다.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당이 요구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탈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층이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번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나는 탈당을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에 남아서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이 정도 메시지를 남겨주는 것이 사실은 전 대통령으로서 하는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당에서 요구하면 하는 대로 하겠다. 이건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조만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당층 중도의 표심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행한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재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1등 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1등 공신이 뭐 조국이라든지 추미애라고 이야기 나오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현재 국민의힘이 판이 불리하면 판을 흔들어야 됩니다. 뭐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판을 흔들기 위해서
가성비 높은 카드를 쓴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나 출당 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 판단을 못한다면 당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최종 후보가 됐다거나 했을 경우 한동훈 후보가 출당을 시킨다면은 많은 보수층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배신이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출당을 시킨다면 많은 보수 유권자들도 전략적인 판단이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이 크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판단해서 당에서 선거에 뭐가 유리할 것인가.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진 다음에 후회해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진 다음에 의리 따져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뭐가 유리한 건가, 가장 가성비 높은 판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판단해 주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말 한번 해도 되죠?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됐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공기삭발 꺾은 것이 날 좀 보소